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연준은 언제서부터 금리를 올릴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국채 금리 반납, 인프라 투자 기대,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23%, S&P 500 지수는 0.7%,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32%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금리 하락, 기술주 상승. 어제 나스닥이 올랐죠. 이유는 금리 하락 때문입니다. 시장은 미국채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했던 SRL 완화 조치의 경우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파악이 됐죠. SLR 규제가 해소된 게. 미국채 시장은 리라 불안이 이머징 통화로 번지지 않는지 주시하고 있다. 터키 대통령이 고금리에 대한 자신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새 인물로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교체하면서 리라 가치는 급락했다. 엄청나게 지금 그 터키 리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터키와 같은 신흥국의 통화가 불안해지면서 갑자기 안전한 미국채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는 1.7%대에서 1.6%대로 밀렸고요. 따라서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성장주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2.3% 이상 올랐고요. 애플 주가도 2.8% 넘게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3,000불 예상 때문에 6%가 넘는 강세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은 2.3% 정도로 마감을 했고 애플은 강하게 2.8% 올랐습니다. 대부분 성장주들 다 올랐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가 모인 러셀 2000은 0.97%가 빠졌죠. 게다가 금융주, 여행주도 죄다 떨어졌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책 이슈가 끝난 만큼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없으니 가치주가 오를 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 우려로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등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지금 이제 유럽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유럽은 미국, 영국에 비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늦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이 한 40%, 영국도 한 43% 정도 백신 접종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봉쇄도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주가 떨어지고 미국채로 자금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BIS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경제 상황 및 통화 정책에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요즘 증시는 이성을 만났다가 금세 헤어지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헤어지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이너스 점수만 매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상형만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형만 찾는 사람은 그 실제 이제 이성을 만나면 실망을 해서 자꾸만 헤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점수만 매기는 사람인데 요게 이제 시장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점수만 매기는 사람이란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좋은 면도 보고 그래야지 이제 오래 사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나쁜 면만 보고 마이너스 점수만 매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점이 이제 탈락 점수다 그러면 계속 이제 만날 때보다 그 나쁜 면 보고 나쁜 면이 하나라도 생기면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0점을 채우면 바로 헤어지는 거죠.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항상 주로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나쁜 상상을 많이 한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현재 증시가 그렇습니다. 파월이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장기간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엔 믿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할 거야.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고 성장주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파월뿐이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일단은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예. 결론입니다. 금융 장세는 끝났고요.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적 장세에는 실적이 좋은 성장주가 올라가고 가치주는 정말 경제가 재개가 돼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이십니다. 연준은 언제서부터 금리를 올릴까? 그러니까 뭐 위에서 이제 계속 그 헤어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언제서부터 할까? 그리고 금리를 언제서부터 올릴까?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 2008년도 이제 이자 상승 위기라고 있었죠. 10월 달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한 30% 가까이 떨어졌죠. 이때 이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08년도 12월 16일 날 금융 위기에서 연준은 제로 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죠. 2008년 12월 16일. 그로부터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2015년 12월 16일에 연준은 0에서 0.25%이던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라고 했을 때, 미국 실업률이 2015년 12월 4일, 그러니까 11월 발표에서 5%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5%가 됐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그 연준의 목표 실업률은 4%입니다. 그런데 왜 5%에서 0.25% 금리 인상을 했을까? 0에서 0.25%에서 0.25%에서 0.5% 이렇게 올렸을까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연준은 버블을 만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옐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너무 금리를 늦게 올려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촉발했고요. 그 욕을 먹은 만큼 연준은 실업률이 5% 도달했을 때 금리를 미리 올려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버블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나스닥이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3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한 만큼 물가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연준의 목표 금리인 2% 이하 여기를 이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연준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2018년 9월 27일 2.25%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0.25%에서 이제 0.25%로 올렸죠. 그게 이제 2015년 12월 16일 날 이제 올렸죠. 그로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2018년 9월 27일 날 2.2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0.25%에서 2.25%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파월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8년 10월 10일서부터 나스닥은 4.08% 빠졌죠. 그러면서 증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증시가 최대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2019년 7월 파월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 초선 의원인데 파월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 실업률은 3%나 하락을 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연준이 지금껏 물가 안정 실업률을 너무 높게 예측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도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다라는 걸 인정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준 파월 두토끼 잡기 일단 성공 증시 일제히 상승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18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기사죠.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 말고 실제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제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파월의 중요한 멘트인데,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기다리겠다, 이게 이제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수한 게 있죠. 지난번에 얼마에 더 실수했어요? 실업률 5%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업률 4%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예.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실업률이 아니다. 뭐예요? 물가다라는 거예요. 물가. 물가가 2%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까지 양적 완화는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2%를 확실히 넘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2%를 훨씬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파월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가가 2%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평균 물가제라고 해가지고 2%에서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면 2% 이하다 그러면 그때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는데 인터넷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존 효과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굉장히 싼 물건들을 미국에다 많이 수출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파월이 연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연준 의원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물가가 2%를 넘어가야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5%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2%를 안 넘어가면 그때는 금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4%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물가가 2%를 안 넘어가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된통 당했기 때문에 2018년도 10월 달에 그때 한번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기계적으로 올리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멘트라는 거죠. 두 번째 서브 이슈는 중국식 자본주의입니다. 중국식 자본주의. 알리바바 징뚱 제친 중 핀두더 회장 돌연 사임 왜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핀두더 황정 창업자 겸 회장이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퇴진을 선언한 데다 주식 의결권까지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에서는 그가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서둘러 발을 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 촉발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공룡 길들이기가 심상치 않자 재빨리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마윈에 이어서 핀더더 황정 회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자본주의는 이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렇다면 중국의 자본주의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기본 개념이 뭐냐? 이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택이나 의식주 같은 이런 아주 생필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 상품이라 합니다. 소비 상품. 그리고 소비 상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요게 이제 자본 상품이 필요해요. 자본 상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 상품을 토끼로 놓고 그다음에 자본 상품을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활이나 총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활이나 총을 갖고 이제 토끼를 쏘겠죠. 그래서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소비 상품이 필요한데, 근데 소비 상품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활이나 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 상품은 활이나 총이 됩니다. 자본 상품은. 그러니까 소비 상품은 의식주, 생필품,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하고, 자본 상품은 활이나 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소비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 상품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조업이라면 이제 공장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농부라면 이제 땅, 이런 게 토지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됩니까? 인력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이게 자본 상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산의 3요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생산의 4요소라고 해가지고 토지, 노동, 상품, 기술, 이게 이제 그 생산의 4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 상품을 얻는 모든 도구를 이제 자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상품이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기업의 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그러니까 여기가 자본주의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에 파시즘, 나치즘, 일본 제국주의 이런 게 이제 전체주의 사회죠. 이것을 소유자와 운영자로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체제는 그 자유기업 사회다. 그러면 소유주는 누가 돼요? 예, 개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자는 누가 됩니까? 예, 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국가가 되고 운영자는 국가가 됩니다. 전체주의 사회는 소유주는 개인이 되고 운영자는 국가가 됩니다. 이 표를 이제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파시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무솔리니 이제가 있는, 그래서 무솔리니 정권은 사회주의자였었는데 주로 이제 카톨릭 신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정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교황과의 유대가 유지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솔리니 정권은 소유주는 개인, 개인이나 운영자는 국가인 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소유주가 된다, 막 이러면 이 교황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로 자본 그 상품의 소유주는 개인이었으나 통제는 국가가 하는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전시체제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시체제는 뭡니까? 이 징발이라는 게 있죠. 징발이라는 게 뭐냐?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것을 나라가 빼앗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SUV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국가가 뺏어서 그거를 이제 그 지프차로 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그 징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것이죠.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통제는 누가 합니까? 일본 군부에 의해서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탱크를 생산해라, 비행기를 생산해라, 이런 것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군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무렵에 뭐라고 이제 나왔냐? 이 나치에서 독일 국민은 허가 없이 직업을 바꿀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는 경우 구금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나치 정권이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결근하거나 이런 자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에서는 개인도 자본 상품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인 국가가 얼마든지 자유로이 운영과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유기업 사회입니다. 자유기업 사회. 자유기업 사회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소유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나라가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기본 입장입니다. 자유기업 사회. 따라서 모든 소유는 개인이 해야 되고 소유한 자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공적인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개인이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공사, 한국전력이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운영을 하죠. 그런데 여기도 민간이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 한파가 몰아쳤을 때도 민간 전력회사에 전기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만약에 이제 공기업이었으면 이렇게 전기값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내다가 갑자기 요때 전기가 막 이제 끊기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전기값이 한 수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적인 기관들 이런 게 이제 나스닥과 같은 이제 증권거래소도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분배는 누가 합니까? 예,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배는 능력에 따라 배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나눠 갖지가 않죠. 따라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불공평하게 이제 배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고 능력을 발휘한 자가 더 많이 갖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따로 분배를 하긴 하죠. 이게 이제 수정자본주의죠. 수정자본주의. 자유기업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유기업 사회에서는 인간은 이제 자본 상품,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소비 상품을 얻는 자본 상품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자본 상품이 소비 상품을 얻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 그래 요즘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이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업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잉여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자라고 해서 다른 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소비 상품을 스스로 얻지 못할 뿐이고요. 그래서 사회가 만약에 보살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노숙자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보면 뭐 20대 남성은 사회에서 이제 그 쓸모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젊고 그리고 일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월급도 적기 때문에. 근데 한 40대 정도가 되면 일은 많이 못하면서 돈은 많이 받는 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 사람도 소비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업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업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완전한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즉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자본주의도 사회주의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는 뭐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주 작아지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면 자유주의, 자유기업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기업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게 성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이나 피트니스나 뭐 독서실처럼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려고 자발적으로 다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냐? 이게 이제 긍지나 모티브 뭐 이런 동기죠.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예를 더 얻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꾸미고 뭐 이러면서 움직이는 이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되기가 쉽냐? 우울증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남들하고 비교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잘 못 나가는데 남들은 잘 나가고 막 이러면 이제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자는 낙오자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상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비 상품을 얻는 거를 자본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모두 국가가 소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운영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배도 국가가 정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통치자인 티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공산주의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며 전 인민의 노동력을 포함한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 국가가 갖는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 인민의 노동력, 그러니까 전 인민이 뭡니까?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뭐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3요소가 자본주의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까지도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분배를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 잉여 인간은 존재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자본 상품으로 쓸 수 없는 무의도식하는 잉여 인간은 국가가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인 욕망을 무시하고 이제 생산을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게다가 이제 분배도 이제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결과 어떤 것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과소 생산이 되어서 소비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필요한 것은 거의 없고 필요 없는 것은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뭐냐? 사회주의와 자유기업 사회의 절충적인 거, 이게 플러스 된 것이 이게 전체주의 사회다. 이게 현재는 이미 이제 다 없어졌죠. 나치즘, 파시즘, 뭐 일본의 제국주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현재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게 중국식 자본주의입니다. 알리바바, 징뚱, 핀더더 같은 이제 개인 기업이 있는데 개인 기업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밤새서 일하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긍지나 모티브 뭐 이런 것들이죠. 동기부여 이런 것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아니면 남들보다 더 명예로워야겠다. 뭐 이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기업 사회죠. 자유기업 사회인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남들보다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의 노예제가 없어진 거는 노예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기업 사회로 가게 된 거는 뭐 때문이에요? 노예제가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노예제는 뭐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가 노예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이 얻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원하는 거 뭐야? 더 많이 먹고 이제 더 많이 자는 거죠. 예. 더 일을 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신한테 이득입니다. 따라서 이제 목화, 뭐 사탕수수 이런 농사와 같은 거 수확을 이제 본인이 생산하는 건 안 되고요. 수확을 하는 아주 보조적인 수단 그런데 유용하죠. 그런 데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채찍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창의적인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뭐 반도체 이런 거는 만들어내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반도체 2나노, 3나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중국은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유기업 사회의 절충적인 전체주의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소평 때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떤 이제 농민이 있었는데 이 농민이 그냥 집단 농장으로 하니까 굶어 죽기 딱 알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그룹을 져서 어떤 이제 땅을 갖고 지네들끼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른 집단 농장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공산당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농민 집단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알고 그래서 야 이거 뭐 그 일정한 땅에서는 자본주의처럼 그렇게 니네들이 거둔 거를 니네들이 먹고 그다음에 세금만 우리한테 내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유기업 사회가 이제 절충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중국식 자본주의가 이제 도입이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소유는 개인이 하나 모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와 마인, 그다음에 텐센트의 마오텅, 그리고 핀더더의 황정, 뭐 이런 사장들도 얼마든지 갈아치우고요. 중국식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운영을 이제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본 개념은 전체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기본 개념은 통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병원이나 교도소 이런 곳인데 원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닐 수밖에 없어서 다니는 곳이고요.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미치광이나 아니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중국에 있어서 이런 그 국가의 뭐 쓸모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신병원이나 교도소 뭐 이런 데를 가가지고 공짜 노동력의 원상이 되고요. 그리고 광인과 범죄자는 국가의 목표에 따라 노예 노동에 이용이 됩니다. 결론은 중국식 자본주의는 전체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그 CEO의 경영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있죠. 전체주의가.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뉴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 말뚝박기는 이제 그 제 카페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로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준은 언제부터 금리를 올릴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